자, 반투계 언어의 모든 반투계 언어에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있는 낱말들을 보면 반투족은 그 당시에 이미 다습한 기후에서 재배하기 적합한 참마 따위의 농작물과 소를 갖고 있었지만 금속은 없었고 여전히 고기잡이와 수렵 및 채집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반투계 언어에서 남아있는 말이라는 것은 그 반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동하기 전부터 본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습한 기후에서 재배하기 적합한 참마, 그다음에 이제 소 이런 거는 그 단어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금속이나 이런 건 없었고, 근데 그러면 소를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숲속에서 채채파리가 옮기는 질병 때문에 소를 잃었다. 그래서 채채파리 때문에 이제 소가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를 원래 갖고 있었는데 요 서아프리카에서 이제 요 삼림지대로 가면서 이 다습한 지역을 지나다가 여기 이제 채채파리 요거에 인해서 소를 가지고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들은 콩고 분지의 적도 부근에 있는 삼림지대로 퍼져나가서 밭을 개간하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차츰 피그미족 수렵 채집민들을 침탈하고 숲속으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콩고 여기서 쭉 와서 이쪽까지 이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그미족을 몰아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원전 1000년 직후에 반투족은 이미 삼림지대를 동쪽으로 벗어나서 훤히 트인 동아프리카의 리프트밸리 및 대호수 지방에 진입했다.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 직후에 이미 여기를 다 건너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기원전의 마지막 몇 세기가 지나기 전 동아프리카 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기원전 1000년에 이 케냐 이쪽까지 왔다가 대호수 지방 그 다음에 기원전 마지막 몇 세기가 지나기 전까지 여기서 이제 동아프리카 해안까지 이 반투계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아프리카까지 왔어요. 반투족이. 이 사람들이 나일사라계 및 아프리카 아시아계 이웃들로부터 기장하고 수수를 얻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리키는 나일사라계 명칭들을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장하고 수수는 본인들이 갖고 있던 게 아니니까 낱말이 자기네들 말에 없죠. 그러니까 나일사라계나 아프리카 아시아계 명칭을 그대로 쓴다는 거죠. 그럼 소도 다시 얻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일사라계 언어나 아프리카 아시아계를 쓰는 동아프리카 사람들이 소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를 다시 얻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아프리카의 사헬지대에서 막 재련되기 시작한 철도 손에 넣었다. 철기를 사용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헬지대는 어디예요? 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바로 밑에 이것을 사헬 지방이라고 해요. 거기서 이제 철기를 썼는데 그것을 반투족이 이제 얻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반투족도 이제 뭐 콩고 이렇게 적도 지방, 삼림 지방에서는 피그미족을 이제 쉽게 몰아낼 수가 있었었는데 동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나일사라계 및 아프리카 아시아계의 철기 시대 농경민들과 경쟁해야겠다. 왜냐? 이 사람들도 농경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남쪽으로 펼쳐진 3200km에 달하는 땅에는 철기도 농작물도 없는 코이산족 수렵 채집민들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퍼져나가기는 쉬웠다라는 거죠. 본인들은 농경민이었기 때문에 철기도 있고 무기도 좋고 인구도 많고 불과 몇백 년 사이에 반투족 농경민들은 현 아프리카 공화국의 동해안에 위치한 나탈주까지 단숨에 밀고 내려갔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동아프리카까지 갔는데 이제 쭉 내려가서 여기까지 쭉 갔다라는 거예요. 왜냐? 코이산족은 수렵체질민이었기 때문에 별로 강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인구도 적고. 자, 남아프리카 코이산족은 반투족이 쳐들어오기 수백 년 전부터 양과 소를 사육하고 있었다. 자, 최초의 반투족 개척체들은 숫자가 적었을 것이므로 참마를 재배하는 데 적합할 만큼 다습한 산림 지역만 선택하고 건조한 지역은 건너뛰어서 코이산족 목축민이나 수렵체질민에게 그냥 양보했을 것이다. 처음에 온 개척자들은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열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곳만 이제 침탈했고 나머지는 이제 코이산 쪽 목축민이나 수렵체지민들이 그냥 살기 놔뒀다라는 거죠. 왜냐면 본인들 농작물을 기를 수가 없으니까 별로 본인들한테 유용하지 않은 땅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반투족 수가 늘어나고 건조한 기후에 적합한 곡류와 소를 경제체제 속에 포함하게 되자 비로소 건너뛰었던 지역들을 마저 빼앗았을 것이다. 처음에는 본인들이 이제 숫자도 적었고 갖고 있는 농작물들이 다습한 지역에서만 자라는 농작물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한 지역에서 자랄 수 있는 농작물까지 얻었고 소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머지 처음에는 코이산족한테서 빼앗지 않았던 것까지 다 뺏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이산족은 반투족의 농업에 부적합한 남아프리카 일대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침탈당했다는 거죠. 남쪽으로 가장 깊숙이 내려온 코이산족은 케이프타운 동쪽 800km 지점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해안의 피시강에서 전진을 멈추었다. 그래서 뭐 계속 이제 반투족의 침탈로 이제 쫓겨나가지고 쭉 오다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희망봉은 겨울비가 내리는 지중해성 기후대이므로 여름에 적합한 반투족의 농작물들이 자랄 수 없었다. 희망봉은 지중해성 기후대. 그래서 고온 다습한 곳에 자라는 반투족의 농작물들이 자랄 수 없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반투족이 거기를 굳이 빼앗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네덜란드인들이 겨울비에 적합한 근동원산의 농작물을 가지고 케이프타운에 도착한 1652년 무렵에도 코이산족은 여전히 피시강 너머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시강을 넘어야 이제 희망봉인데 네덜란드인들이 이제 지중해성 기후에 적합한 농작물을 갖고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제 희망봉은 지중해성 기후니까 그것들이 자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사시대 이전 그때도 이제 농작물이나 가축을 가진 아프리카 민족이 그것을 갖지 못한 아프리카 다른 민족들을 침탈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침략이나 이런 것들이 꼭 뭐 대항해 시대 이후에 어떤 뭐 식민지 서유럽의 식민지 식민지를 만드는 사업 훨씬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일본인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거는 이제 요 책의 부록 부분인데 이제 요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좀 나중에 쓴 거죠. 일본은 영국보다 크고 대륙으로부터 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
영국이 프랑스로부터 떨어져 있지만은 그 영국 해협이 굉장히 좁죠. 그거에 비해서 일본은 대륙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고립돼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일본의 총면적은 영국보다 2배가량 크다. 미국 캘리포니아 면적과 비슷하다. 영국은 프랑스 해안에서 겨우 35km 떨어져 있는데 일본은 아시아 본토에서 177km, 그리고 러시아 본토에서 290km, 중국 본토에서 740km 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립돼 있었다는 거죠. 서기 이후에 영국은 유럽 본토로부터 4번 침략을 당했는데 일본은 단 한 번도 겪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바다가 중간에 넓어가지고 고립되어 있었다. 자, 1066년 노르만이 영국을 침략한 이래 영국은 매 세기마다 대륙에서 전쟁을 있어왔다. 그런데 일본군은 전 시대와 16세기 말에 한국을 침략한 일 외에는 19세기가 되기까지 아시아 본토를 침략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침략을 당하지도 않았지만 침략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요 16세기하고 이제 그 식민지 일제 식민지 전에는 그만큼 이제 대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일본은 연평균 강수량이 4,000m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습한 지역이다. 그래서 높은 강수량하고 여름철의 집중호우 때문에 같은 기후대의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확량을 보인다. 그리고 이제 농지의 절반가량이 산 아래 토지를 따라서 흘러 넘치는 강물에 퇴적물이 유입되는 비옥한 토지다. 퇴적물들이 강물 따라 와가지고 토지가 비옥해요. 그래서 고산출의 노동집약적 벼농사를 지었다. 생산성이 높은 섬이었다는 거죠. 자, 일본의 산림은 위도와 고도에 따라 다채롭다. 일본 남부의 낮은 고도에서는 상록수, 중부에서는 낙엽수, 북부와 높은 고도에서는 침엽수가 자란다. 그러니까 환경이 다양했다. 자, 그리고 선사시대에는 호두나 밤, 도토리, 칠엽수나 여도밤나무 열매 요것들을 딸 수 있는 과실나무가 인간한테 매우 유용했다. 왜냐면 수렵채식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호수나 강, 연안해, 서쪽의 동해, 동쪽의 태평양, 여기서는 연어, 송어, 참치, 정어리, 고등어, 청어, 대구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생선을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19세기에 다수의 일본인이 이주하기 전까지 홋카이도는 역사적으로 아이누족이 주로 거주하던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홋카이도는 일본에 포함된 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아이누족은 일본인이 다른 세계의 섬에 모여 살 때 주로 수렵 채취 생활을 하면서 제한적으로 농사를 지었다. 여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을 보면 이게 홋카이도거든요. 홋카이도하고 북부 혼슈 여기는 19세기가 저기 되기 전까지는 일본 본토에서 여기가 일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일본의 영향권 내에 없었다. 그리고 주로 수렵채 진민이었고 농사도 조금 지었다. 자, 일본은 유전자와 두개골 형태뿐 아니라 외모까지 다른 동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중국 북부와 시베리아 동부, 특히 한국에 사는 사람들하고 흡사하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